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심장이 좀 빨리 뛰었지.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18세기 유럽 관세 무역에 대한 두꺼운 책을 비추고 있었어. 눈꺼풀은 무거운데 머리는 억지로 깨어있는 그런 종류의 피로감이었지. 바로 그때였어.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우리 기숙사는 지은 지 100년이 넘은 건물이었거든. 바닥은 전부 나무였고 밤이 되면 누가 어디쯤 걷는지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였지. 삐걱 삐걱, 아주 느리고 일정한 간격의 소리였어. 누군가 일부러 무게를 실어서 걷는 것 같았지. 내 방은 3층 복도 가장 끝, 그러니까 313호였어. 그 발소리는 계단 쪽, 그러니까 복도 반대편 끝에서 시작돼서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나처럼 시험 공부 때문에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들어오는 학생이겠거니 했지. 하지만 발소리는 다른 방 앞에서 멈추지 않았어. 301호, 302호. 방문 앞을 지날 때마다 소리가 미세하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게 느껴졌거든. 그런데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왔어. 310호, 311호, 312호. 그리고 마침내 내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지. 정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나는 숨을 죽였지. 책을 넘기던 손도 그대로 멈췄고, 보통 자기 방에 도착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가 나야 하잖아. 열쇠를 꺼내는 소리라든가 카드키를 대는 삐빅 소리라든가.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어. 그냥 발소리가 내 방문 앞에서 뚝 끊긴 거야. 마치 거기 서서 문 안쪽을,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듣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지. 1분쯤 지났을까. 여전히 아무 소리가 없었어. 그냥 거기에 계속 서 있는 것 같았지. 온몸에 소름이 천천히 돋기 시작했어. 이게 뭐지? 누가 장난치는 건가? 하지만 이 시간에, 시험 기간에 누가 이런 장난을 치겠어. 나는 혹시나 해서 귀를 문에 더 가까이 가져갔지. 내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어. 한 5분 정도 지났을 거야. 정말 길게 느껴졌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주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걸어갔어. 바닥이 삐걱거리지 않게 발 뒤꿈치를 들고 걸었지. 문에는 작은 렌즈, 외안경이 달려 있었어.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 렌즈에 눈을 댔지.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 희미한 비상등 불빛이 복도 바닥에 낡은 카펫을 비추고 있었고 아무도 없었지. 내가 잘못 들었나?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나? 그렇게 생각했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오려는데 그 순간이었지. 달칵. 문손잡이가 아주 작게 소리를 냈어. 누군가 밖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리려고 한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어. 헛것을 들은 게 아니었어.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정말로 내 방문 밖에 있었고 내가 안을 들여다보는 걸 기다렸다가 마치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려는 것처럼 손잡이를 건드린 거야. 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어. 그냥 문을 등지고 서서 손잡이가 더 돌아가지 않기만을 바랐지. 다행히 문은 잠가둔 상태였어. 몇 초 뒤에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무언가가 스르륵 손을 놓는 듯한 미세한 마찰음이 들렸어. 그리고 다시 정적. 그날 밤 나는 책상 의자에 앉아 문만 쳐다보며 밤을 새웠어. 해가 뜰 때까지.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지. 그전까지는 그냥 낡고 방음 안 되는 기숙사 방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었어. 문은 더 이상 외부와 나를 분리해주는 보호막이 아니었지. 오히려
외부의 무언가가 나를 관찰하는 창구처럼 느껴졌어. 나는 일부러 낮 시간에만 기숙사에 들어왔고, 밤에는 도서관이나 24시간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 잠은 해가 뜬 뒤에나 겨우 잘 수 있었지. 발소리는 그 후로도 거의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려왔어. 새벽 2시, 복도 끝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방문 앞까지 와서 멈췄지. 나는 이제 그 소리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매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지. 어떤 날은 문을 두드리기도 했어. 아주 약하게, 똑똑, 마치 손가락 끝으로 살짝 건드리는 것처럼. 나는 학교 상담센터를 찾아갈까도 생각했어. 시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환청을 듣는 것 같다고 말해볼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지. 이건 그냥 환청이 아니었으니까. 문손잡이가 돌아가려고 했던 그 감각, 그건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거든. 결국 나는 혼자서 알아보기로 결심했어. 이게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이 방에 무언가 있는 건지. 주말에 나는 학교 도서관의 자료실로 갔어. 기숙사 건물, 월그레이브 홀의 역사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지. 내 전공이 역사학이라 이런 자료를 찾는 건 익숙했거든. 월그레이브 홀은 1902년에 지어졌고, 처음에는 부유한 가문의 개인 저택이었다가 1950년대에 대학에 기증되면서 기숙사로 개조되었다고 나와 있었어. 나는 수십 년치의 학교 신문 마이크로필름을 뒤지기 시작했지. 월그레이브 홀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게 기록되어 있을까 싶어서 몇 시간을 뒤졌을까. 1978년 11월 23 일자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 재학생 실종, 경찰 수사 착수. 기사의 내용은 간단했지. 월그레이브 홀에 거주하던 데이비드 에커만이라는 학생이 일주일째 행방불명이라는 거였어. 그는 경제학과 2학년이었고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했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기숙사 건물 아니었고 외부로 나간 기록은 없었다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 나는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 데이비드 에커만. 나는 그의 방이 어디였는지 궁금해졌어. 당시의 기숙사 기록 같은 게 남아있을까? 나는 사서에게 문의했고 운 좋게도 당시의 학생 거주 기록이 담긴 낡은 서류처를 찾아낼 수 있었어.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1978년도 월그레이브 홀 명단을 확인했지. 데이비드 에커만 3층 313호. 내 방이었어. 그가 사라진 방이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이었던 거야.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지. 우연일까? 아니, 우연이 아닐 거야. 그 발소리는 데이비드였을까? 그는 왜 복도를 걸어와서 자기 방 문 앞에서 멈춰 서는 걸까?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건가?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 방에서 신세를 졌어. 하지만 잠을 잘 수는 없었지. 눈을 감으면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 다음 날 나는 다시 자료실로 갔어. 데이비드 에커만에 대해 더 알아봐야 했어. 실종 사건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 후속 기사를 찾아봤지. 몇 주 뒤에 나온 기사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 수사는 진전이 없고 경찰은 가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지. 결국 그의 사건은 미제로 종결된 것 같았어.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1978년도 졸업 앨범을 찾아서 그의 사진을 확인했지. 안경을 쓴 말은 체형의 평범한 학생이었어. 사진 속 그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 그 웃음 뒤에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그때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그의 실종 기사에 함께 실린 증언들이었지. 친구들은 그가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극도로 불안해 보였다고 했어.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항상 무언가의 셔츠를 입고 있었고 특히 자기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한 친구는 데이비드가 복도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지. 잠깐만, 데이비드가 실종되기 전부터 이미 무언가를 겪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그 발소리의 주인은 데이비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데이비드도 그것 때문에 사라진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나는 조사를 더 깊게 파고들기로 했어. 이번에는 기숙사 건물이 지어지기 전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찾아봤지. 1800년대 후반의 지역 지도를 찾아냈어. 월그레이브 홀이 지어지기 전 그곳은 그냥 숲의 일부였어. 그런데 지도 한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된 게 있었지. 워칭트리. 감시하는 나무라니 이상한 이름이었어. 그 나무에 대한 전설이나 민담 같은 게 있는지 찾아봤지만 별다른 자료는 없었어. 그냥 오래된 지명인 것 같았지. 그날 밤 나는 큰 결심을 하고 내 방으로 돌아갔어.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지. 만약 그 존재가 나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들어봐야 한다고. 물론 무서웠지. 미친 짓이라는 것도 알았어. 나는 책상 의자를 문 바로 앞에 가져다 놓고 앉았어. 불은 끈 채로 복도의 비상등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것만 바라봤지. 새벽 2시가 되자 어김없이 발소리가 들려왔어. 삐걱, 삐걱.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내 방문 앞에서 멈췄지. 나는 침을 삼켰어.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어. 그냥 정적만 흘렀지.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 데이비드예요? 아니면 다른 누구인가요? 그때였어. 문틈 아래로 복도의 희미한 불빛을 가리는 검은 그림자가 스윽 지나갔어.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어. 사람의 발 모양 같은 그림자였지. 그리고 그 그림자가 지나간 직후 문 저편에서 아주 낮고 기계적인 소리가 들려왔어. 마치 낡은 녹음기를 아주 느리게 재생하는 것 같은 소리. 나가. 목소리라고 하기에도 힘든 그냥 공기가 긁히는 듯한 소리였어.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지. 그건 경고였어. 데이비드의 목소리도 아니었고 그냥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의 목소리였어. 그 존재는 내가 방 안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 데이비드 에커만은 실종된 게 아닐지도 몰라. 그 역시 이 목소리를 들었고 이 방에서 도망친 걸지도 아니면 도망치지 못했을 수도 있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에 노트북과 지갑만 챙겨 넣었어. 그리고 창문을 열었지. 3층이었지만 다행히 바로 아래에 두꺼운 나무가 있었어. 나는 망설이지 않고 창틀을 넘어 나뭇가지를 붙잡고 기어 내려왔어. 다리에 긁히고 상처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 기숙사를 빠져나와 무작정 걸었어.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 날이 밝아올 때쯤 나는 학교 행정실에 찾아가서 기숙사 방을 당장 바꾸고 싶다고 말했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 더는 그 방에서 지낼 수 없다고 거의 빌다시피 했지. 다행히 빈 방이 하나 있어서 겨우 방을 옮길 수 있었어. 그 후로 발소리는 듣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월그레이브 홀 3층 복도를 다시는 지나가지 않았지. 일부러 멀리 돌아다녔어. 데이비드 에커만 사건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 그 역시 나가 라는 목소리를 들었을까? 그는 과연 그 방을 무사히 나갔을까? 몇 년이 지나고 졸업을 했어. 나는 그 기숙사 일을 거의 잊고 살았지. 그냥 대학 시절에 겪은 기묘한 경험 정도로 생각하려고 애썼어.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오래된 미제 사건에 대한 글을 보다가 데이비드 에커만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됐어. 누군가 그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는 내용이었지. 2010년에 월그레이브 홀을 리모델링하면서 건물 벽 일부를 허물었는데 313 호실벽 안쪽에 좁은 공간에서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거야. 유골은 수십 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신원 확인 결과 데이비드 에커만으로 밝혀졌다고 했지. 그는 실종된 게 아니라 자기 방 안의 벽 속에서 죽어 있었던 거야. 경찰은 그가 어떻게 벽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어. 사고였는지 아니면 타살이었는지. 하지만 나는 알 것 같았지. 그는 도망치지 못했던 거야. 그 방 안의 무언가로부터. 어쩌면 그는 벽 안으로 필사적으로 숨어 들어갔을지도 몰라. 문 밖의 존재를 피해서. 그 발소리는 데이비드가 아니었어. 데이비드를 그렇게 만든 무언가였지. 그리고 그 무언가는 여전히 그 방에 남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야. 문을 열어주기를. 그리고 똑똑 노크를 하고 속삭이겠지. 나가라고.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문이 있는 공간에 혼자 있는 걸 잘 못해. 특히 밤에는. 문 손잡이를 보면 나도 모르게 밖에서 누군가 그걸 조심스럽게 돌리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되거든. 그 발소리는 멎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가끔씩 그 복도가 떠올라. 텅 빈 복도, 그리고 내 방문 바로 앞에 와서 멈추는 그 끔찍한 정적. 그건 아마 평생 나를 따라다닐 거야. 커피를 내리려고 주방에 섰을 때였어. 어젯밤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뒀던 책이 거기 없었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내가 피곤해서 소파 어디에 던져뒀겠거니 했지. 그런데 소파에도 쿠션 밑에도 심지어는 내가 절대 책을 두지 않는 TV 선반 위에도 그 책은 보이지 않았어. 심장이 약간 빨리 뛰기 시작했지. 그냥 평범한 책이 아니었거든. 그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책이었으니까. 결국 책은 침실 책상 위에서 찾았어. 나는 어젯밤 침실에 들어간 기억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야. 책은 내가 펼쳐본 적도 없는 페이지가 열린 채 반듯하게 놓여 있었지. 마치 누군가 읽으라고 표시해 둔 것처럼. 모든 일은 3주 전 화요일에 시작됐어. 그날은 유독 리버풀 날씨가 괜찮았지. 비도 안 오고 바람도 덜 불었어. 강의가 일찍 끝나서 시내를 좀 걷기로 마음먹었어. 늘 다니던 볼드 스트리트를 지나서 잘 가지 않는 골목으로 발을 옮겼지. 그냥 그런 날 있잖아. 특별한 이유 없이 익숙한 길을 벗어나고 싶은 날. 그렇게 몇 분쯤 걸었을까? 낡은 건물들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서점을 발견했어. 간판은 칠이 다 벗겨져서 글씨를 알아볼 수도 없었고 쇼윈도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서, 아니, 거의 들여다 보이지 않았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게였어. 나는 이 동네에서 3년을 살았고 이 근처를 적어도 수십 번은 지나다녔거든. 근데 단 한 번도 저런 서점이 저기 있었다는 기억이 없었어. 호기심이 생겼지.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희미한 흙냄새 같은 게 코를 찔렀어. 내부는 생각보다 더 좁고 어두웠지. 전구는 하나만 켜져 있는지 구석은 거의 그림자에 잠겨 있었어. 책들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바닥에도 의자 위에도 책 더미가 가득했지. 카운터 안쪽에서 노인 한 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허리가 구부정하고 안경 너머의 눈이 유난히 흐릿해 보였지. 그는 내가 들어왔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나를 관찰하는 것 같았지. 나는 서점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 대부분은 표지가 달아서 제목도 알아볼 수 없는 낡은 책들이었지. 그러다 구석에 있는 책장 하나에 꽂힌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 다른 책들과 달리 가죽 장정으로 된 비교적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책이었지. 제목은 없었어. 그냥 짙은 녹색 가죽 표지에 알아볼 수 없는 문양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지. 홀린 듯이 그 책을 꺼내 들었어. 꽤 무거웠지.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는데 안에는 글자가 거의 없었어. 대신 아주 정교한 펜으로 그린 듯한 그림들이 가득했지. 전부 리버풀 시내의 건물들을 그린 그림이었어. 근데 이상했지. 내가 아는 건물들이긴 한데 어딘가 조금씩 달랐어. 창문의 모양이라든가 문의 위치 혹은 건물의 높이 같은 것들이 미세하게 비틀려 있었지. 그리고 모든 그림의 구석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적혀 있었어.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 정신을 차려보니 노인이 바로 내 뒤에 서 있었지. 소리도 없이 다가온 거야. 나는 깜짝 놀라 책을 떨어뜨릴 뻔했어. 노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지. 그 책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 목소리가 아주 작고 갈라져서 잘 들리지 않았어. 나는 얼마냐고 물었지. 노인은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그냥 가져가라고 했어. 선물이라면서. 찝찝했지만 공짜라는 말에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고 책을 들고 나왔어. 서점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노인은 여전히 그 어두운 카운터 안에서 나를 가만히 보고 있었지. 그날 저녁 나는 친구인 세라를 만나 그 서점에 대해 이야기했어. 세라는 리버풀 토박이었거든. 내가 서점의 위치를 설명하자 세라는 고개를 갸웃거렸지. 자기는 그런 서점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새로 생긴 작은 가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 그리고 나는 내가 가져온 이상한 책을 보여줬지. 세라는 그림들을 보더니 좀 섬뜩하다고 했어. 자기가 매일 보는 건물들인데 마치 다른 차원에서 본 것처럼 기묘하게 뒤틀려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 책에 대해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 헤어졌어. 다음 날이었어. 나는 그 서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세라와 함께 다시 그곳을 찾아갔지. 우리는 어제 내가 갔던 그 골목으로 들어섰어. 나는 자신 있게 서점이 있던 자리를 가리켰지. 그런데 그 자리에는 서점이 없었어. 대신 창문이 전부 벽돌로 막혀 있고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린 폐건물이 서 있었지. 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 분명히 여기였다고. 어제 내가 들어갔던 문이 바로 저기였다고 말이야. 세라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 저 건물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저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야. 적어도 10년은 넘게 버려져 있었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주변을 미친 듯이 둘러봤지. 내가 골목을 착각했을 리가 없었어. 분명 이 자리였는데. 나는 폐건물의 문을 흔들어 보고 벽돌로 막힌 창문을 두드려 봤어. 세라는 그런 나를 말리며 그냥 내가 뭔가 착각한 것 같다고 위로했지. 하지만 나는 착각한 게 아니었어. 내 가방 안에는 어제 그 서점에서 가져온 묵직한 가죽 장정의 책이 들어있었으니까. 그 책만이 내 경험이 진짜였다는 유일한 증거였어. 세라는 그 책을 보더니 아마 내가 다른 곳에서 책을 얻고 기억을 혼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 하지만 나는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날 이후로 내 현실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그 책을 다시 펼쳐봤어. 그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기묘한 기호들도 그대로였지. 나는 인터넷으로 그 책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 하지만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 없었어. 출판사 이름도 저자 이름도 없었으니까. 나는 책의 그림들을 하나씩 사진으로 찍어서 리버풀의 오래된 건물 사진들과 비교해봤어. 그러다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지. 책에 그려진 뒤틀린 건물들의 모습이 전부 19세기 말에 찍힌 오래된 사진 속 건물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굴뚝, 지금은 다른 모양으로 바뀐 창문틀까지 전부 똑같았지. 마치 누군가 과거의 리버풀을 직접 보고 그린 것 같았어. 그때부터였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지. 아침에 일어나면 책이 내가 덮어둔 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를 펼치고 있는다든가, 내가 책상 위에 둔 책이 소파 위에서 발견된다든가 하는 시기였어. 처음에는 내가 잠결에 그랬을 거라고, 혹은 그냥 건망증이 심해진 거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고 했지. 하지만 점점 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갔어. 어느 날 밤 나는 책상에 앉아 과제를 하고 있었어. 책은 내 옆에 닫힌 채로 놓여 있었지. 그런데 어디선가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주 희미하게 사락, 사락 하고. 나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봤어.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람이 들어올 곳은 없었지. 그때 내 눈앞에서 책의 표지가 아주 천천히 스스로 열리는 것을 봤어. 나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지. 책은 마치 누군가 넘기는 것처럼 한 장 한 장 넘어갔어. 그러다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지. 그 페이지에는 내가 사는 아파트 건물이 그려져 있었어. 물론 지금과는 다른 19세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내 방 창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검은 잉크로 칠해진 사람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지.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 의자에서 거의 뛰어내리다시피 일어났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나는 그 책을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마치 그 그림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것처럼 한참 동안 그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림 속 검은 형상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그림은 그냥 그림일 뿐이었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어. 책을 옷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 뒀지만 옷장 안에서 계속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 다음 날 나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학교에 갔어. 세라는 내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 나는 밤새 겪은 일을 털어놓았어. 책이 스스로 움직였다고, 내 방을 그린 그림이 있었다고 말이야. 세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더니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고 했어. 잠을 잘 못 자서 헛것을 보는 걸 수도 있다면서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어.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말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지. 나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그 책이라고 확신했어. 그래서 그 책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지. 나는 리버풀 중앙도서관의 자료실로 향했어. 몇 시간 동안 리버풀의 역사, 오래된 지도, 출판 기록 같은 것들을 샅샅이 뒤졌지. 그러다 아주 오래된 지역신문 마이크로필름에서 단서 하나를 발견했어. 1888년의 신문 기사였는데 존재하지 않는 서점에 대한 짧은 괴담이었지. 기사의 내용은 이랬어. 시내의 한 골목에 가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령 서점이 있다는 거야. 그 서점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책을 한 권씩 들고 나오는데 그 책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되거나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지. 기사는 그 서점을 블랙우드 서점이라고 부르고 있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 블랙우드.
그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 나는 미친 듯이 책을 뒤져 책에 새겨진 문양을 다시 확인했어. 그리고 그 문양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지.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BW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 블랙우드.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 나는 100년도 더 된 괴담 속에 발을 들인 거였어. 나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 블랙우드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특히 19세기 리버풀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조사했지. 그러다 시청 기록 보관소에서 사일러스 블랙우드라는 이름의 판화가를 찾아냈어. 그는 19세기 후반에 활동했는데 도시의 풍경을 아주 정교하게 그리는 걸로 유명했지만 그의 그림은 항상 어딘가 기괴하고 불안한 느낌을 준다는 평을 받았다고 해. 그리고 그의 기록은 1888년 어느 날 갑자기 끊겨 있었어. 화재로 그의 작업실과 집이 모두 불타버렸고 그와 그의 가족 모두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기록이 마지막이었지. 그 화재가 일어난 곳의 주소는 바로 내가 그 서점을 봤던 그 골목이었어.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 사일러스 블랙우드. 그가 바로 이 책의 저자였던 거야. 그리고 그 서점은 그의 유령 같은 공간이었던 거지. 하지만 왜 나였을까? 왜 나에게 그 책을 준 걸까? 나는 답을 알 수 없었어. 확실한 건 이 책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였지. 그날 밤 나는 책을 버리기로 결심했어. 강에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태워버릴 생각이었지. 나는 옷장에서 책을 꺼냈어. 그런데 책을 손에 드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 책의 표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책 전체가 희미하게 진동하는 것 같았지. 나는 놀라서 책을 놓쳤어. 책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저절로 펼쳐졌지. 이번에 펼쳐진 페이지에는 처음 보는 그림이 있었어. 그건 내 방의 그림이었어. 아주 자세하고 정교하게 그려진 내 방의 모습이었지. 책상, 의자, 침대,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내 모습까지. 그림 속의 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책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소름이 끼쳤어. 이건 과거의 그림이 아니었어. 이건 지금, 이 순간을 그린 그림이었어. 마치 누군가 바로 지금 내 방 안에서 나를 보고 그린 것처럼. 나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어. 방 안에는 나 혼자였어. 창문은 커튼이 쳐져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지. 그런데 그 그림은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었어. 그림 속의 내 모습은 미동도 없었지. 그런데 그림 속 내 뒤에 있는 옷장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어두운 틈새로 사람의 눈처럼 보이는 두 개의 점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책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 방의 옷장을 봤지. 옷장 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참이었어. 그때 삐익 하는 소리와 함께 옷장 문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열렸어. 그리고 그 어두운 틈새로 나는 보고 말았지. 책 속의 그림과 똑같이 반짝이는 두 개의 눈동자를. 그 뒤의 기억은 솔직히 잘 나지 않아.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아파트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고 이웃들이 무슨 일이냐며 나를 흔들고 있었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저 내 방 문만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지. 경찰이 왔고 그들은 내 방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옷장 안에도 당연히 아무도 없었지. 바닥에는 그 책만이 닫힌 채로 얌전히 놓여 있었어. 경찰은 내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환각을 본 것 같다고 결론 내렸지. 나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어. 며칠 만에 짐을 싸서 다른 동네로 이사했지. 그 책은 어떻게 했냐고. 버리지 못했어. 버릴 수가 없었지. 버리려고 할 때마다 그 책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마치 내가 자신을 버리면 이번에는 그림 속에서가 아니라 진짜 내 눈앞에 나타나겠다고 협박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상자에 넣어 봉인하고 새 집의 창고 가장 깊은 곳에 숨겨뒀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었어. 몇 달이 지났고 나는 그날의 공포를 거의 잊어가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소포가 하나 와 있었지. 보낸 사람의 주소는 없었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상자를 열었지.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을 보고 얼어붙고 말았어. 상자 안에는 내가 그린 적 없는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어. 아주 정교한 펜으로 그린 그림이었지. 그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새 아파트의 그림이었어. 그리고 내 방 창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검은 잉크로 칠해진 사람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지.